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도 높아서 자칫하면 이제 뭐 금리 인상 예고도 될 수 있고 네. 또 고용 지표도 조금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썩 좋지는 못한데 네. 주식 상황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요? 네.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이퍼링 또는 긴축 얘기가 나오면요. 전 세계에 있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회귀해요.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고 있죠.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6월까지 계속이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재정정책 발표를 좀 하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역시도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같은 그건 역시도 그렇죠. 예. 거기에 또 하나 가장 큰 건 뭐냐면 바이백이에요.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자사주 매수. 어마어마하게 하죠. 진짜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부러워요, 정말. 이들은 뭐 돈이 자본 이영업으로도 하지만 이익 영업으로도 하지만 아예 뭐 시비 발행하던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사주 매수 사고 막 그래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배당과 자사주 매수를 지수 친화 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이거 되게 인색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이머징 마켓에서 돈 들어오죠. 테이퍼링을 한다지만 매월 돈 계속 들어오죠. 거기에 바이백 하죠. 대선 정책 하죠. 아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고 빠져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단계에 선반영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갈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에서 최근 이제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분간 돈은 더 들어오니까 예. 주식 시장도 미국의 주식 시장도 한동안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는 조기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느냐, 그 금리 인상의 전도표가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이제 글로벌 시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걸 빼고 그건 이제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게 나오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고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역사적 신고수 냈고 또 고평가라는 얘기도 많고 뭐 지금 위기론자들도 막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미국 시장은 올해 2021년보다 내년도에는 그 상승폭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상승폭은 둔화되면서 강세는 이어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종목장세입니다. 예, 이제 종목장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은요. 종목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화랑을 이루면서 상토를 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종목장세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최근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5%, 1.6%도 한번 찍었는데 네. 다시 1.4%대로 좀 안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조금 내려온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이제 GDP 성장률이 2% 쇼크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그 컨센서스가 낮아 있는 상태고요. 경기 지표들이 둔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거는 경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이게 살짝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스케줄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또 이게 1.7, 1.8%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장은 또 영향 받습니다. 그렇죠. 올해 1월에 1.8%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 시장이 조정 좀 많이 보였죠. 예. 예, 그 이후에 조정 보였죠, 계속이요. 그렇듯이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당분간 조정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 이유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 얘기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동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좋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말씀이죠. 좋은 인플레이션, 나플레이션 얘기를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전에 흔들리긴 하지만 이것이 끝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경기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경기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냥 올린 거냐. 요게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판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현상 자체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의 상황이냐. 우리가 대출 규제나 이렇게 긴축을 할 만한 경기의 상황이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강력하게 지금 긴축을 선행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나 가계대출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즉 이거는 경기와 연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이 된 거죠. 요걸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세인 것은 이제 최근에 그 3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4분기에도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을까요? 근데 미국은 이제 지난번에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면서 3분기에 컨센서스를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좋게 발표가 많이 된 거죠. 물론 구조적 성장을 계속 일어나가는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요. 계속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슬로우다운 됐죠. 사실은 예상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4분기에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면 소위 위드 코로나예요. 예, 그것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보고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 시대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애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안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활발하게 이제 교육이 되고 뭐 또 공장이 돌아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글로벌 뭐 이제 빅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컨센서스 얘기했는데요. 컨센서스가 낮아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2분기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좀 낮춰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컨센서스보다 높았다. 이렇게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4분기도 약간 슬로우다운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뭐 심지어 내년 상반기가 아니죠. 1분기 내에 이제는 백신 맞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기업 실적들은 여전히 미국은 견조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구체적인 이름을 들면 이제 테슬라라든지 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미국 주가들이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뭐 테슬라는 뭐 어제 저녁이 좀 빠졌긴 했던데 이게 뭐 언제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가게임이들 투자 많이 했는데 괜찮을까요? 언제라도 조정 온다고 생각을 해야죠. 주식이. 여러분 삼성전자 1월에 뭐 고점 찍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카카오가 거기서 고점 찍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미국은 달라. 예. 미국은 뭐 다릅니까? 미국도 고점 어느 정도 고평가되면 내려오겠죠. 그게 고점을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다. 투자의 구루가 정확히 맞추지 못해요. 군중 심리가 만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걸 만드는 건데요. 저는 테슬라의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대세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자율주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자율주행도 하고요. 대단한 기업이라서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는 왜 조금 부정적으로 보냐면요. $1,000 딱 넘어가면서 쇼커버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쇼커버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쇼커버 오버슈팅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그 팩트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쇼커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딛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냐는 이제 좀 추이를 봐야겠지만 최근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달라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얘네들은 하드웨어 쪽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급했던 실적의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소위 메타버스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신규의 이 시장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반영하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옵스윙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간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테슬라도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겠죠. 자율주행, 그래서 자꾸 보면은 자율주행 얘기하고 우주하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춤하면 또 저걸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에 올라가는 부분 보면은 바이백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쇼커버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급등할 거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이라는 걸 좀 감안하면서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ETF 투자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는 이제 뭐 2배, 심지어 3배짜리 같은 투자,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괜찮을지 네. 약간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 저도 이제 주식시장의 선배가 이제 돼서 생각을 해보면 오랫동안 많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동안에 27년간 봤습니다. 뭐 영원히 가는 건 없어요. 가격이라는 게. 삼성전자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렇고 가장 오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래만 보더라도. 지금 왜 약간 걱정이 되냐면요. 시장에서 지금 이 현재 금리 상태에서 연간 20% 정도의 수익률, 30% 정도 수익률, 또 그 다음에도 열심히 해서 한 20%, 30%. 이게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의 재테크의 기본으로 저는 여태까지 알고 살았는데 요즘의 분위기는요. 요즘 분위기는 뭐 따볼 100%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진짜 별거 아니고 그냥 뭐 3배, 4배 내야 되고 뭐 토큰이나 코인 시장에는 뭐 하루에 뭐 50배, 100배도 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면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코인 시장이나 토큰 시장에요. 거기에 막 돈을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막 아무 데나 막 넣어요. 그래서 하나만 100배 하면 된다. 뭐 이런 식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작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조작이 돼 버렸습니다. 요즘에 이거 지금 저는 뭐 일개 증권사로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조작이 돼서 이거 그러면 영원히 이게 갈 거냐는 좀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나중에 상투 언제 챙기고 내가 나중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내가 챙길 거 챙기고 빨리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분명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주식도 레버리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2배짜리 뿌려없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 막 3배짜리도 있고 10배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이 강세일 때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돈 많이 벌어야죠. 거기에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아닌데요.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평행만 있어도 박스권만 있어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하면 손실 납니다. 여러분 그 주가가요 10,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10,000원짜리가 5만 원 갔다가 5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정도? 약간 그러면 얼마예요? 30% 하락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4만 원, 5만 원대 신용 거래를 가지고 하고 있으면 깡통 납니다. 0이에요. 내 돈 0입니다. 요번에 지난번에 머크 문제하고 요번에 파이자에서 알약 그 쇼능이 있다라고 요 이틀 동안에 그 다음날 깡통 계좌 많았습니다. 이 시장에. 요번에 깡통 계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인식이 생긴 게 우리 전체적인 자본시장 내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빨리 벌고 치고 빠고 나오자라는 게 요즘에 세태이고 그렇다니 뭐 제가 그걸 반대할 수도 없고 뜯어말 수도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선배로서 봤을 때 이건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9%를 저조했다. 예. 제조업 PMI도 썩 좋지 못했다. 50 이하가 많던데. 예. 다만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1%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중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상황에서 약간 좀 대비되는 부분인데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획 경제이고 정책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경험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27년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위기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웠다고 할 때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에도 특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헝다그로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첫 번째 위험할 거냐 아니면 개선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 저는 위험하지도 않고 개선될 수도 없고 여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 첫 번째 이유는요. 내년도에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예.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방역이 우선 아닐까요? 지금 경기보다 그게 먼저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위드 코로나를 막 부르짖으면서 강력하게 경기 부양 정책 드라이브를 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 그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시화되어야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규제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장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놔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둔 상태에서 경기가 하강으로 가면서 소위 중국은 맨날 얘기하는 게 수십 년 동안 얘기하는 게 연착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 될 거냐라는 부분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중국은 항상 수도꼭지설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면 수도꼭지를 확 틀어서 돈 막 풀고 또 괜찮으면은 수도꼭지 잠그고 수도꼭지라고 항상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계획 경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저는 어떤 적절한 정책으로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 인하라든지 또 금리 인하 같은 중국의 부양책을 좀 기대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요. 워낙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네. 중국 정부는 지금 당분간 그런 생각이 없는지 네. 안 하는지 못 하는지 하기엔 네. 좀 부양책을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이 지금 어떻든 길들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동부유 얘기를 좀 꺼냈지 않습니까? 공동부유 부분도 왜 중국은 얘기하면서 저도 이렇게 꺼려하면서 주저주저 하냐면요. 중국은 그게 전부 다 정치적인 정책적인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부유를 얘기를 하면서 물론 사회주의 국가니까 전 인민이 공통적으로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숨은 의도는 따로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동부유를 기치를 걸고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다시 만약에 긴축을 하지 않고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죠. 항상 위기가 발생하고 거기에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돈을 푸는 과정 속에서 양극화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여기서 경기 둔화를 뭐 잡겠다고 하면서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자꾸 쓰다 보면은 이건 양극화는 더 크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에 언제쯤 될 거냐? 시진핑 정부에서 시진핑이 확실하게 연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뭐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해도 큰 문제 없어. 웬만한 건 내가 다 장치해놨어. 이런 순간이 오겠죠.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중국에 대해서 쉽사리 뭐 서구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걸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연임이 좀 확정이 좀 되고 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장악이 된 상태에서는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중국은 특징이요. 한 번 오를 때 뭐 5배, 10배씩 오르면 지수가 예. 지수가 더블이 아니고 5배, 10배씩 올랐다가 그다음 원위치예요. 그랬다가 또 많이 올랐다 원위치하고 그랬는데 그 주기가 여러분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요. 이제 좀 되긴 됐어요. 꽤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정말로. 2015년도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한 6년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중국이.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드라이브를 한번 걸면은 중국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은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연임까지는 확정되는 것까지는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시장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중국 증시는 이제 정책 변수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의 투자 방식이 좀 더 적절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구조적 성장, 신성장 쪽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계속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도 되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중국은 지수는 침체되어 있지만 종목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제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봤을 때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신기술로 성장하고 있는 쪽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업 하나하나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어진 게 ETF지 않습니까? ETF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중국도 ETF로 거래를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신규로 만들어진 ETF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ETF는 펀드입니다, 여러분. 펀드인데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펀드를 운영하는 간접 투자의 효과도 누리면서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직접 투자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ETF는 향후 5년, 10년 동안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보는데 향후 5년은 계속해서 새로운 ETF가 나오고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ETF에 자금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TF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제가 또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펀드에 넣으라고 ETF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번에 그 메타버스 ETF 생긴 지 4개 생긴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신규로 모든 펀드는 그래요. 신규로 만들어져서 흥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그 펀드들이 종목을 사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중국의 ETF를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파는 ETF, 만드는 ETF, 또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ETF, 중국을 투자하는, 요런 ETF들 잘 보시되, 신성장으로, 그렇죠. 구조적 성장하는 ETF를 좀 보시다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는 펀드들 있잖아요. 그런 펀드들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중국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ETF를 보시라. 예. 네, 오늘은 국내외 주식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이 왜 약한지, 또 앞으로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읽어야 하는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눈이 좀 뜨이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통찰력 있는 설명해 주신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